만약 소크라테스가 오늘날 다시 나타나서 우리에게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제가 사실 여기에 오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차가 2바퀴를 굴렀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 만날 수 있게 된 게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 자리에서 죽었어도 당연히 저 정도 사고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아마 알고 살아라 라고 소크라테스는 분명히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자아를 육체와 사고로 이루어진 개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피부는 12일이면 다 바뀐다고 하죠. 간세포는 좀 길어서 한 2년이면 다 바뀌고 뼈세포는 한 12년이면 다 새 걸로 바뀐다고 합니다. 우리가 60평생을 살거나 100년을 살려면은 피부 같은 것은 수십 번, 수백 번 바뀌고 간도 수십 번 바뀌고 뼈도 여러 번 바뀌고 그랬을 때 과연 나의 죽음은 언제 시작되는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서서문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아주 위기의 순간, 자기 목숨이 걸려 있다든지, 아니면은 큰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든지, 아니면은 타인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순간, 장소, 아마 그런 데서는 우리가 좀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사실 인간은 그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자기의 본 모습을 숨기면서 이렇게 지내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진짜 본 모습 혹은 가짜 모습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겉모습과 본 모습 이거 이제 뭐 겉모습이야 중요하지 않지만 그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또 장소에 따라 변하고 그날 기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의 본 모습, 이 진짜 모습에 대해서는 사실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마 그것은 뭐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것은 너의 무지를 알라 뭐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너의 본 모습을 알라 뭐 이렇게 바꾸어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도대체 우리가 뭘 착각하고 있길래 뭘 모르길래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을까요? 아마 너의 본 모습을 알아라 뭐 그런 얘기 아닐까요? 그래서 그 우리 인간의 그 모습 본성에 대해서 그 시대마다 정의가 달랐고 시대마다 이해가 다르고 지금도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종교마다 또 다르고 또 각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소크라테스가 오늘날 다시 나타나서 우리에게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설마 우리의 직업이나 성격이나 인간관계나 뭐 너의 출신 학교나 가족관계나 뭐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테고 적어도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의 본성 그렇죠? 또 소크라테스는 우리의 본성에 맞게 살으라고 했으니까 그 우리의 본성이 과연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는 뭐 과학적인 발견들에서 물리학이나 생물학에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많은 발견들을 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당시 소크라테스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했는지 편편하다고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체로 그 시대만 해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대체로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 우주가 이렇게 크리라고는 그때 당시에는 천체망원경도 없고 우주망원경도 없었기 때문에 우주가 이렇게 광대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죠. 또 지구의 나이가 이렇게 45억 년이나 된다는 것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과학적인 발견과 인문학적인 지혜를 합쳐서 너 자신을 알라고 했을 때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 본성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최근의 생물학의 발견에 따르면 우리 인간의 인식은 나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인식은 환상이다. 그런 이야기를 생물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생명체는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이 세계를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
감각과 지각을 통해서 받아들인 정보를 바탕으로 이 자기 자신과 세계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크라테스한테 만약에 답을 한다면 첫째, 저에 대한 인식이나 세계에 대한 인식은 환상입니다. 그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대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또 대답을 한다면은 예, 저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저의 모든 사고와 감각은, 저의 사고와 감성은 모두 이 사회적인 동물로 진화해 오면서 만들어진 것들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답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크라테스에게 우리가 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최근에는 그래도 의학이 발달해서 한 100년 살면은 길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이 지구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지구의 나이 45억 년을 하루로 만약에 환산한다면 우리 인간은 100년을 산다고 해도 0.0019초를 살다가는 존재입니다. 물론 그 정도 사는 사람도 드물죠. 게다가 그것마저도 보장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언제 죽을 줄 모른다는 거죠. 당장 오늘 오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고 내일 일어날 일도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사실 여기에 오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차가 2바퀴를 굴렀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 만날 수 있게 된 게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아마 그 자리에서 죽었어도 당연히 저 정도 사고면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아마 알고 살아라 라고 아마 소크라테스는 분명히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에게 우리가 답을 한다면 저는 우주적 존재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국 우주의 137억 년의 역사, 지구 45억 년의 역사가 만들어낸 존재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은 우주의 먼지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소크라테스에게 답을 제시한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착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 철학적 토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들은 다 우주에서 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몸이 전체가 우주의 성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주의 일부라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과학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DNA 안에 있는 질소나 우리 피 속에 있는 철분, 우리 치아의 어떤 칼슘이라든지 그 몸의 구성 성분인 탄소, 이런 것들이 다 별의 먼지의 성분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나는 우주가 만들었고 우주의 일부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주에 아니면 지구에 그런 역사가 없었더라면 나라는 존재는 당연히 없겠죠. 결국은 이 45억 년 아니면 우주의 그 137억 년의 그 원인과 결과, 아니면 우연한 어떤 그런 그 조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제가 기적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까이 제 할아버지가 만약에 다른 분과 결혼하셨더라면 저의 이런 상태의 몸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그 위에 증조할아버지의 증조할아버지가 만약에 결혼을 못하시고 돌아가셨다면 저는 또 탄생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저의 이 생명이라는 것은 가까이만 봐도 우리 호모사피엔스만 생각해도 수만 세대가 죽지 않기 위해서 투쟁하고 사랑하고 그 결과 생겨난 그런 기적 같은 존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돈 좋아하는데 굳이 돈으로 따지면 이거 로또 중에 로또를 당첨됐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으로 해도 우리의 이 생명의 가치는 어마어마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생물학에서 전자현미경이라는 그런 도구가 있으니까요. 어제 몸을 그 미시 세계를 들여다보니까 우리 몸은 세포가 한 40조에서 100조 개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그 계산하기가 조금 어려운 모양인데 대충 그 정도 되는데, 우리 몸 속에 있는 미생물은 그보다 훨씬 많은 한 150조 개에서 한 500조 정도의
그 미생물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종도 한 4,000종에서 한 10,000종에 이르는 종이. 그러니까 우리 몸은 어떻게 보면은 미생물 덩어리, 우리 세포수보다 많은 미생물의 덩어리,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보면은 이것은 하나의 생명 공동체다. 걸어다니는 공생체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만약 그거를 제외하면은 과연 내가 생존할 수 있는가? 절대 생존하지 못한다는 거죠. 마치 공기를 차단하면 우리가 바로 죽듯이 만약에 이건 내 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제거하는 순간 우리는 죽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마치 이 미생물은 우리의 간이나 허파나 신장이나 이런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게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이 없고 허파가 없고 심장이 없는 우리를 상상할 수 없듯이 결국 미생물 없는 우리 존재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미생물과 나는 곧 나입니다, 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 공동체라고 보는 것이 과학적인 자아인식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이 진정한 또 진정한 자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나라는 것은 나의 환경과 분리된 개체가 아니다. 그렇게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소크라테스 얘기도 했지만 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나는 나의 어떤 그런 음식에 대한 취향이나 어떤 내용들은 내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반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는 뭐 농산물이나 수산물이나 이런 것을 먹게 되고 거기에 대한 취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기후나 지리의 환경을 벗어나서 저의 아이덴티티를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나의 아이덴티티의 일부가 만들어졌고 또 내 가족을 배제하고 이 사회와 국가를 배제하고 이 나를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나의 아이덴티티는 가족과 사회와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함께 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문화적인 환경은 역사니 이 대한민국의 역사, 그다음 대한민국의 가치, 전통 뭐 이런 것들이 저희 사고를 형성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것은 나의 환경의 총합입니다. 그렇죠? 내 몸을 이루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요소들, 식품들이나 나의 사고방식 이런 것들, 몸과 사고를 이루는 이 모든 것들은 환경이 나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의 사고방식도 나의 가족과 역사와 이런 가치들이 다 만들어낸. 그래서 그 스페인의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라는 사람은 나는 나와 나의 환경의 총합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자꾸 개인주의에 너무 심취돼서 개인주의가 너무 몸에 있고 익숙한 거라서 다 자기는 개별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공기와 몇 분만 단절시키면 죽습니다.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분리돼서 자기를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태아와 어머니는 한 몸이듯이 어머니를 배제한 태아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자기 환경을 대립적인 관계에 놓고 자신을 생각하는 것은 참 비과학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많은 오늘날 이 지구상의 문제들이 어떤 개인주의를 너무 강조하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진정한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볼 포인트는 나는 이 고정된 실체로 지속하는 존재가 아니고 끊임없이 변해가는 그런 존재다. 어떻게 보면 존재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하나의 변해가는 현상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칠레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시인 파블로 네루다는 그런 구절을 썼습니다. 어릴 적 그 아이는 아직 있을까? 아니면 사라졌을까?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자아를 육체와 사고로 이루어진 그런 개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피부는 뭐 12일이면 다 바뀐다고 하죠. 그리고 간세포는 좀 길어서 한 2년이면 다 바뀌고, 그 다음에 우리 뼈세포는 한 12년이면 다 새 걸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0평생을 살거나 100년을 살면은 피부 같은 것은 수십 번, 수백 번 바뀌고, 간도 수십 번 바뀌고, 뼈도 여러 번 바뀌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이 나의 죽음은 언제 시작되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과연 이 자아라는 것이 이게 고정된 것인가?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지속적인 불변하는 개체인가? 전혀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생명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존재이다. 뭐 그렇게 해서 심하게 얘기하면은 존재라고 할 것도 없이 하나의 현상이다. 지속되는 현상이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바꿔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들어봤는데요. 나는 생명 공동체다. 그렇죠? 나는 나와 나의 환경의 총합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고 끊임없이 변해가는 존재이다. 그렇게 한 3가지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어떤 자아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은 우리의 행동도 바뀌고 세계관도 바뀝니다. 따라서 이 지구의 문제나 우리 사회의 문제도 많이 바뀔 수가 있죠. 저는 어릴 때 조금 더 내성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라오면서 주변에서 그보다는 좀 외향적인 게 여러 가지 장점도 있다고 해서 제 나름 이제 계속 그걸 이제 성격을 좀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어떤 그 습관이나 이런 것도 계속 노력을 하면 바꾸게 되죠. 물론 뭐 3살적 버릇 8까지 간다는 말도 있긴 하지만은 오늘날 뇌과학에서는 그게 굉장히 이제 그 뉴런이 연결되면 이거 바꾸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뇌신경학적으로. 하지만 인간은 충분히 변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치를 본다. 이건 뭐 제 생각에는 사회적인 동물로 집단 생활을 하는데 그 생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눈치라는 게 참 우리말로 번역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이것이 모든 많은 것들을 포함하는 아주 그 쉽고도 아주 포괄적인 그런 용어인데요. 사회적인 동물로 이렇게 진화해 오면서 눈치가 생겼고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문화를 만들고 그 복잡한 사회를 만들면서 문화적인 어떤 교육, 문화적인 어떤 메시지로 이제 계속 전달이 옵니다. 그래서 눈치를 못 보는 사람은 사실 이 사회에서는 뭐 교양이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눈치를 잘 보고 그 분위기에 잘 어울리게 살아가면 교양이 있다. 뭐 아니면 성숙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게 그 눈치라는 것이 문화적인 코드로 바뀌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의 문화적인 코드로 이제 변하다 보니까 이 문화에 따라서는 눈치를 많이 봐야 된다고 하는 강조하는 문화가 있고 눈치를 좀 덜 보는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우리 동양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눈치를 많이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에 비해서는 서양 같은 경우는 눈치를 덜 본다, 개인주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눈치를 본다는 것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장점은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따 당하지 않게 해준다. 생존에 유리하게 해준다. 뭐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은 너무 남의 눈을 의식하다 보니까 사는 게 좀 피곤하죠. 보통 우린 주관이 부족한 사람이 된다. 주체성이 부족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좀 자유롭고 어떤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좀 방해가 된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한국 사람들은 이제 남의 눈을 많이 의식하면서 산다는 거는 거의 다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행이 굉장히 이제 민감하죠. 그죠? 그 유행에 민감하다는 것은 글쎄요, 뭐 좋은 점도 있지만 대체로 우리는 남 유행을 너무 따라가면서 산다는 게 뭐 좀 피곤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말이죠. 끊임없이 남을 모방해야 되니까 굉장히 피곤한 일이죠. 끝이 없는 어떤 결핍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눈치 보기를 조금 좀 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뭐 그래서 좀 더 주체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이 물질 만능 시대 모든 매스컴이나 SNS에서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유혹하는 그런 시대에 이 조금 눈치 덜 보는 그런 사람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참 어려운 질문이죠.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또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삶의 의미,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뭐 그것을 따라가면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 아마 이제 우리 인간의 인식 능력이 발달하게 되면서 생긴 그런 의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물고기의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할까 모르겠어요. 그 영장류는 자아의식이 있다고도 합니다. 거울을 보면 자기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침팬지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침팬지 내 삶의 의미가 뭘까 고민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내 삶의 의미는 뭔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 내 삶은. 이런 생각들을 하지요. 예, 그래서 뭐 종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같은 경우는 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가 천당으로 가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힌두교에서도 그 신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죠. 뭐 리그베다라고 하는 그 성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베다 경을 보면은 푸르샤라고 하는 그런 우주적인 존재가 있었답니다. 그 존재가 신들에 의해서 이제 그 죽게 되는데 그 죽은 푸르샤의 몸에서 인간을 비롯해서 이 우주의 많은 그 대상들이 생겨났다고 하죠. 그래서 힌두교에 따르면은 열심히 인생을 살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겠죠. 인생을 즐기되 결국은 그 윤회에서 벗어나서 해탈에 이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힌두교의 어떤 그런 윤회 사상, 어떤 고정된 영혼이 있고 이 영혼이 윤회를 한다라고 하는 거기에 반기를 들고 그런 건 없다. 모든 것은 어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기하는 것이다. 인과관계에 의해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가 또 사라지고 하는 것이지 영혼 또한 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윤회라는 것을 불교에서는 인정하기가 좀 어렵죠. 물론 이제 그 수천 년 지나면서 다양한 불교의 종파가 생기고 또 우리나라에 현재 많은 대중들이 믿고 있는 불교의 속성은 많이 다릅니다. 뭐 오히려 힌두교에 가깝다고 할 수도 있겠죠. 뭐 종교는 그렇다 치고 근데 현대 이제 과학에 따르면 이제 진화론이겠죠. 진화론은 우리는 뭐 우주의 산물이자 우주의 일부죠. 그죠? 그래서 칼 세이건은 우리는 별에 대해 궁금해하는 별의 먼지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진화론은 우리 인간이 단세포에서부터 이렇게 진화해서 수억 년 동안 진화해서 오늘날 이렇게 인간이 탄생하게 됐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화론이 나오면서 서양에서도 신이 우리를 만든 게 아니구나. 그래서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거기서 나온 것이 이제 실존주의입니다. 실존주의는 나와 이 세상은 애초에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없다. 아무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우주도 아무 의미가 없고 거기에 내던져진 나 또한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의미 없는 존재로 내던져졌다. 그래서 이 우주와 나의 의미는 내가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실존주의자들은 했습니다. 뭐 또 까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간은 나의 삶과 우주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만 우주는 침묵하면서 무관심하다. 전혀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은 이성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하기도 힘든 점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허무주의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어디에서도 이 인간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지를 못한 겁니다. 그것이 실존주의의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우주를 대립적인 관계로 설정했다는 것이 치명적인 허점이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이 과학은 우리 인간과 자연은 인간과 우주는 별개의 존재가 될 수가 없다. 인간은 우주라는 아니면 지구라는 거대한 네트워크의 한 부분이다. 뭐 그런 것이 새로운 인간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인간의 의미와 가치는 어떻게 찾아야 하느냐? 우리가 우리 이제 의미와 가치라는 것도 이제 인간만이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 자, 우리는 의미 있는 것에 가치를 두겠죠. 우리가 가치를 둔 금, 다이아몬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거기에 큰 가치를 두죠? 금은 우리가 아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금은 변하지 않는다. 지구상에 많지 않다더라. 이 금 찾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더라. 그렇죠? 한정돼 있다. 그 다음에 뭐 공업적인 그런 용도도 있다더라. 뭐 핸드폰에도 들어가고 전도율도 높고 어쩌고. 그런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다 이제 가치를 두는 거죠. 귀하다. 다이아몬드 마찬가지죠. 그죠? 굉장히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다더라. 그래서 변치 말자. 사랑의 상징으로, 변치 않는 사랑의 상징으로 다이아몬드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 우리가 높은 가치를 둡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럼 자, 인간의 의미는 뭐냐? 도대체 가치를 둘 만한 그런 의미가 있는 존재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은 우주와 지구가 137억 년,
45억 년의 역사로 만들어낸 존재입니다. 현재 우리의 이 생명체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많은 조상님들이 어려운 삶을 헤쳐나가면서 사랑을 하고 정을 나누고 그 가족을 이끌어가면서 인고의 세월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은 노력과 감동이 거기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나의 생명은 이거는 그런 의미를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금에서 그런 감동적인 스토리를 찾을 수 있겠어요? 다이아몬드에서 찾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인간은 짧은 세월밖에 못 살지만 예술도 창조하고, 그렇죠? 이제는 이 우주도 상상하고, 그렇죠? 물론 폭력도 많이 행사했지만 또 자기가 희생도 할 줄 알고. 이게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이거보다 더한 의미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금에서 있겠어요? 코인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존주의 가장 문제가 우리 인간의 이런 역사를 전혀 무시하고 어디에 인간의 의미를 찾으려고 한 거죠. 애초에 생각이 잘못된 거죠. 우리의 정체성을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죠? 생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딱 우리는 그겁니다. 45억 년의 역사가 만들어낸 존재예요. 애초에 자아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던 겁니다. 나의 의미를 그렇다고 보면 가치가 거기서 저절로 생기는 거죠. 이 짧은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거기에서 딴 데서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태어나고 보고 옆에 다 사람들이 부대끼고 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할 뿐이지, 착각일 뿐이지 귀한 생명이라는 거.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는 그런 종교들이 많은 부분 아마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신이 창조하면 인간의 가치가 있나요? 아까 가치는 의미에서 나온다 그랬죠? 나의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노력, 그런 거 없이 신이 창조를 했을 때 거기에서 저절로 의미가 생긴다? 신이 창조하지 않았으면 의미가 없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신의 뜻에 따르는 게 가치가 있고, 그렇지 않고 내가 나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은 가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나요? 신의 뜻에 따라 사는 인생이 어떤 기준에서 가치가 있나요? 그거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 우주와 지구가 또 우리 수많은 그 조상들이, 선조들이 그렇게 수많은 세월, 인고의 세월을 거치면서 만들어낸 우리는 가치가 없나요? 인간이 했기 때문에 가치가 없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 이 몸의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들 소중하게 생각을 못 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돈 하는 세상이죠. 그죠? 모든 것은 돈으로 환산하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나는 이 내 두 눈을 얼마면 팔을까? 그리고 장님이 돼서 살 수 있을까? 근데 얼마를 날 주면은 내가 이 두 눈을 팔고 장님으로 살 각오가 될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10억을 준다고 한들 내가 그걸 팔 것 같지 않고 말이죠. 근데 모두가 아마 다 그렇지 않을까요? 돈 하는데 너의 몸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너는 얼마면은 두 눈을 팔고, 얼마면은 코를 비워내고, 얼마면은 귀머거리가 돼서 살래 하면은 아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하겠죠. 왜냐? 그것으로 즐길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면 전혀 인생은 달라지는 거죠.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인생의 의미가 없다.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그건 착각이죠. 돈이 없어도 먹고 살고 자기가 잘 곳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근데 우리가 너무 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사회에 살다 보니까 다른 것은 잘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직장 생활에 얽매이고 돈에 쫓기고 고통받고 하기 때문에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죠. 그래서 참 이 수십억과 바꿀 수 없는 이 몸의 가치를 느끼는 거, 깨닫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우리 인생의 의미가 나오고 우리 삶의 가치가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허무주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댈 데가 없다. 그래서 니체처럼 신이 죽었다라고 하고 나면 우리가 기댈 곳이 없다. 그리고 나의 삶은 너무나 짧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난 너무나 미미한 존재이다. 그런 데서 이제 허무주의가 오지 않나 싶은데요. 만약에 우리가 영생을 한다면 의미가 있을까요? 영생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 친구하고 못 만나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앞으로 10만 번 더 만날 수도 있고 100만 번 더 만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여인하고 헤어졌다, 어떤 남자친구하고 헤어졌다, 문제 될 게 없죠. 살다 보면은 앞으로 100만 명이 더 있을 수도 있고 1000만 명이 더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맛있는 음식 내가 원하면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앞으로 그 무슨 애착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한다는 것은 곧 우리 모든 행동에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을 내서 친구를 만나고 시간을 내서 누구에게 뭔가를 해줬을 때 고마움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하는 거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한다면.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의 힘이 너무 미미해. 우리 힘이 좀 어마어마했으면 좋겠어. 뭐 지니처럼 요술램프에서 나오는 지니처럼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 또한 지니 역시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죠. 그 또한 이 우주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 이 지구는 우주에서 먼지에 불과한데 거기서 지가 쎄본들 뭐 도토리 키재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정된 100년도 안 되는 이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 연약한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애쓰고 하는 것이 찬사를 받는 겁니다. 너 참 어려운 일 했구나. 목숨을 걸고 했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영웅으로 존경하는 거 아닙니까? 영생한다면 그 무슨 영웅이 있을 수 있으며 무슨 희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허무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깊이 생각하면 첫째 이제 내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좀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내 생명을 보잘것없고 힘없는 그런 생명체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이것은 기적과 같은 그런 로또 중에 로또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고의 습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 인생이 너무 짧고 덧없어가 아니고 나의 삶은 짧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 꽃이 잠시 피었다가 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더 소중하고 그것을 보려고 하고 아끼듯이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짧은 찰나이지만 그것을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1000년을 산들 2000년을 산들 그것이 이 우주적 차원의 시간 속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객관적인 그런 시간보다는 물리적인 시간보다는 주관적인 시간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셋째는 이 세상의 가치는 내 손에 달려있다. 이 인간의 의미와 세상의 의미, 가치는 다 내 손에 달려있다. 나의 행동이 곧 이 우주의 행동이다. 나 우주의 일부니까요. 그렇죠? 내가 나쁜 일을 하면 이 우주의 일부가 나쁜 일을 하는 거죠.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희생하고 사랑하면 우주가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와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면 그거는 과학적으로 맞지도 않고 잘못된 착각이죠. 그렇게 내 생명의 가치를 늘 새롭게 인식하고 찰나를 살기 때문에 내 삶은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가치, 나의 의미는 내가 만들어간다. 내 손에 달려있다. 생각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허무주의에서 벗어나는 길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인간이 수천 년 동안 찾은 그 가치 중에 사랑과 자비, 이것이 많은 것들을 포함하는 아주 포괄적이면서도 가장 큰 가치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희생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랑과 자비에 포함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는 사랑을 내세웠고 불교에서는 자비를 내세우는데 그 뭐 크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결국 우리 인간이 나쁜 짓도 많이 했죠. 사랑과 자비를 핑계로 해서 종교 전쟁도 많이 하고 또 그걸 핑계로 그걸 자기와 같은 부류가 아니면 미워하고 멸시하고 그렇죠? 차별하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뭐 어쨌거나 그래도 우리가 이 두 가지 가치가 지금까지 인류가 찾은 가장 큰 가치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산상에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신 게 있어요. 그 마태복음 5장에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마태복음 그 5장에 그 보면은 천국은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영혼이 순수한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고 또 타인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온유한 사람이 또 천국에 가고 그 다음에 자비로운 사람,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 마음이 착한 사람,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 또 옳은 일을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살으면 거기 나오는 어떤 순수하고 남의 고통을 나누고 온유하고 자비롭고 정의롭고 평화를 추구하고 옳은 일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추구하는 우리 인간의 가치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면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만족스러운 인생은 즐거움도 있어야 되지만은 보람도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
내가 인생을 잘 살았나 한번 돌이켜 볼 때, 아, 즐거운 일이 많았어 보다는 즐겁기도 하고 참 보람도 있었어. 그랬을 때 만족스럽게 눈을 감는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런 인간이 지금까지 찾아온 가치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좀 바람직한 삶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